형부, 저 한 번만 사랑받는 느낌 받아보고 싶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장모님 부탁으로 시골 처갓집 별장에 혼자 내려갔어요. 아내는 학교 일로 바빴고 딸은 지방 기숙사. 비 오는 새벽까지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현관 자물쇠 소리가 났어요. 흠뻑 비를 맞고 들어온 사람은 처제 지수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평소 같으면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처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침 처제를 7년 동안 폭행하다 이혼당한 그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날이었어요. 그 청첩장을 보고 도저히 서울에 있을 수 없어서 무작정 별장으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소주를 한 잔, 2잔 같이 비웠습니다. 처제가 식탁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똑바로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부, 저 7년 동안 매일 맞고 살았어요.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여자랑 잘 살아요. 저는 왜 이렇게 됐죠? 형부, 저 한 번만요. 한 번만이라도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아보고 싶어요. 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끄덕였습니다. 평생 성실한 가장이라고 믿었던 53 남자가 단 하룻밤으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성환 올해 53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영업팀장으로 25년 넘게 다녔고 아내 선영이와 결혼한 지도 벌써 22년이 됐죠. 딸 하나, 올해 21. 지방 국립대 다니느라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박 팀장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야. 성환이? 그 사람만큼 한결같은 남자도 없지. 28배 결혼해서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살았어요. 술자리 회식은 있어도 2차 노래방까지 따라간 적이 거의 없고 도박 같은 건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월급 통장은 결혼 첫날부터 아내한테 다 맡겼고요. 평생 무난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 가을 비 오는 새벽까지는요. 그날은 추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시골에 작은 한옥을 가지고 계세요. 별장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장인어른 살아생전에 노후 보내려고 사두신 곳이지요. 장인어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장모님은 그 한옥을 지금도 아끼시면서 명절 전후로 가끔 내려가 머무십니다. 추석 일주일 전 장모님이 아내한테 전화하셨어요. 예, 보일러가 또 말썽이라고 동네 분이 그러시네. 추석 때 한번 자려고 했는데 미리 누가 좀 가서 봐줘야 할 것 같아. 아내 선영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22년 차 베테랑이고 학년 부장이라 그 주에 학교 일이 산더미였어요. 오빠가 좀 갔다 오면 안 돼? 토요일에 가서 보일러 보고 마당도 좀 정리하고 일요일에 올라와. 저는 좀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주말에 특별한 약속도 없었고요. 사위로서 장모님 부탁이니 거절하기도 어렵고 토요일 오전 차를 끌고 2시간 거리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별장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어요. 낮은 산자락 아래 외따로 자리 잡은 한옥. 마당이 제법 넓고 옆집은 100m쯤 떨어져 있죠. 가을 들어 마당에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오후 1시쯤 도착했습니다. 보일러 기사를 미리 불러놨더니 1시 반에 와서 점검하고 부품 교체하고 갔어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비용은 30만 원. 장모님이 나중에 보내준다 하셨지만 저는 그냥 제가 결제했습니다. 사위돌이지요 뭐. 기사가 가고 나서 혼자 마당을 쓸었어요.
1시간 넘게 낙엽 모으니까 등에 땀이 났습니다. 가을이라도 햇볕이 좋았거든요. 저녁 5시쯤 다 끝났습니다. 마당 한쪽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우는데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22년 결혼 생활. 집에 있어도 늘 시끄러웠어요. 아내 학교 일, 딸 학교 일, 시댁 친정 챙길 일, 명절 준비, 동창 모임. 조용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50대 들어서 잠자리가 거의 없어졌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죠. 그런데 그날 그 시골 마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 아무 일정도 없는 시간, 시계를 안 봐도 되는 오후, 읍내 마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삼겹살 한 근, 상추, 마늘, 그리고 소주 2병 사왔어요. 평소엔 잘 안 마시는데 그날은 그냥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치고는 제법 굵었습니다. 마당에 빗방울이 토독토독 떨어지는 소리, 처마 끝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 한옥 안방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거실에 작은 좌식상을 펴고 혼자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소주를 한 잔 따랐어요. 2잔, 3잔. 평소보다 빠르게 마셨습니다. 22년을 같이 산 아내 선영이를 생각했어요. 선영이는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양가일도 다 척척 처리해요. 저는 옆에서 거드는 정도지 사실 제가 없어도 우리 집은 잘 돌아갑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솔직히 가끔은 제가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2번째 병을 따려다 손이 멈췄어요.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을 치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빗소리가 더 컸거든요. 저는 그대로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띠리리릭. 자물쇠 누르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도둑인가? 저는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골 빈집인 줄 알고 들어오는 도둑.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갔어요. 식칼을 잡을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계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목소리. 저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굳었어요. 문이 활짝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흠뻑 비를 맞은 채로요. 머리카락은 다 젖었고 옷도 젖었고 손에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처제 지수였습니다. 처제가 저를 보더니 더 놀랐어요. 어머 형부, 여기 왜 계세요? 저는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 어머님이 보일러 봐달라 하셔서. 처제는 어떻게 온 거야? 지수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가 저도 며칠 와서 쉬라고 하셨어요. 어제까지 일이 있어서 못 내려왔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끝나서 형부 계신 줄 몰랐어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셨네요. 장모님이셨습니다. 보일러는 저한테, 별장 사용은 지수한테 따로따로 알리신 거예요. 2 사람이 겹칠 줄은 모르셨겠지요. 지수는 캐리어를 현관 앞에 놓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다른 데로 갈게요, 형부. 읍내의 모텔이라도.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처제. 비도 오는데 무슨 모텔이야. 방 2개니까 한 방씩 쓰면 돼. 일단 들어와서 비 좀 닦아. 감기 걸려. 지수가 머뭇거리다가 들어왔어요. 거실 형광등 아래에서 지수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에 젖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한참을 운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못 본 척했어요. 수건 어디 있을 거야, 잠깐만. 옷장에서 큰 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수가 받아서 머리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옷은 갈아입을 거 있어? 네, 캐리어에 있어요. 지수가 캐리어에서 마른 옷을 꺼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동안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좌식상 위에 남은 안주를 치우고 빈 소주병을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비 오는 새벽에 처갓집 별장에 처제와 단둘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비 오는데 처제를 모텔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일단 잠자코 있기로 했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니까 별일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제가 마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회색 추리닝 바지에 큰 티셔츠, 화장 다 지워진 얼굴, 머리는 수건으로 대충 닦아 묶었더라고요. 평소 명절에 보던 지수와 너무 달랐어요. 지수는 45살입니다. 광고 대행사 다니고 늘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명절에 오면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늘 웃는 얼굴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수가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혼한 건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 헤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정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장모님도 아내도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화장 지운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는 지수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르고 작고 어딘가 부서지기 직전인 사람. 형부,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아니야, 처제 괜찮아.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요. 근데 비를 그렇게 맞고 왜 우산도 없이 왔어? 지수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처제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니라 우산 챙길 정신도 없을 만큼 큰 일이.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처제, 라면 끓여줄까? 저녁 못 먹었지? 아니에요. 형부 괜찮아요. 비 맞았으니까 따뜻한 거 먹어. 내가 끓일게. 지수가 한참 망설이다가 작게 끄덕였어요.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2개. 김치도 꺼냈고요. 그리고 부엌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소주병도 다시 꺼냈어요. 아까 마시다 만 거. 처제가 추워 보였거든요. 좌식상에 다시 자리를 차렸습니다. 지수가 거실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처제, 술 한잔 할래? 추워 보이는데. 지수가 저를 한번 보더니 작게 끄덕였어요. 네, 형부 한 잔 주세요. 소주를 한 잔씩 따랐습니다. 지수가 잔을 받아 한 번에 비웠어요. 평소 같으면 처제는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한 모금 정도. 그런데 그날은 단숨에 비웠습니다. 천천히 마셔. 저는 한 잔 더 따랐어요. 지수가 그것도 또 한 번에 비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결국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지수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라면을 한 젓가락 떴다가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형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토요일이지. 그게 아니라. 지수가 작게 웃었어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이 그 사람 결혼식 날이에요. 저는 한 박자 늦게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내 제 전남편.
오늘 다른 여자랑 재혼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제, 청첩장이 우편으로 왔어요. 일주일 전에. 왜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는 건지, 비웃는 건지. 지수가 또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한복 입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새 신부랑 사진 찍을 거잖아요. 7년 동안 저한테 한 짓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행복하게. 저는 라면 그릇만 내려다봤어요. 형부, 응. 제가 왜 이혼한지 가족들은 모르세요. 엄마도 언니도. 그냥 성격 안 맞아서라고만 말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봤어요. 지수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신혼 때부터 저 때렸어요. 저는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처제, 처음엔 손바닥으로 한 대였어요. 신혼여행 가서 호텔에서 제가 뭐라고 말대답했다고. 그 한 대가 시작이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7년치 이야기를 한 번도 못 풀어놓은 사람의 너무 오래 참아서 이미 굳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처음엔 손바닥, 나중엔 주먹. 갈비뼈 부러져서 응급실 간 적이 2번. 의사한테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고요. 저는 라면이 식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왜 신고 안 했냐고요? 처음엔 무서워서요. 나중엔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늘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7년을요. 처제, 저는 그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2년 전에 갈비뼈 3대 부러진 날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도망쳐야겠다고. 지수가 잔을 또 비웠어요. 이번엔 손이 안 떨렸습니다. 이혼했어요. 그 사람이 의외로 쉽게 도장 찍었어요. 자기도 다른 여자 있었거든요. 오늘 결혼하는 그 여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22년 동안 처제로 본 사람이 7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 가족 누구도 몰랐다는 게, 명절에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 사람이 갈비뼈 3대 부러진 채로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는 게, 왜 말 안 했어? 언니한테라도, 아니 장모님한테라도. 못했어요, 형부. 부끄러워서요. 7년을 맞고도 안 도망친 제가 너무 한심해서요. 가족들이 알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지수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저는 술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빗소리가 더 굵어졌어요. 한옥 처마 끝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형부, 응. 오늘 청첩장 받고 종일 회사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텅 빈 원룸.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 있다가는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무작정 차를 끌고 나왔어요. 엄마 별장 생각이 났어요. 거기라도 가서 며칠 있으면 좀 진정될 것 같아서요. 우산 챙길 정신도 없었어요. 그냥 차에 타서 운전만 했어요.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지수가 작게 웃었어요. 근데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니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우산 안 챙긴 걸 알았어요. 별장까지 100m 걸어오는 동안 다 젖었고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지수가 그날 별장에 온 건 단순히 쉬러 온 게 아니라는 걸. 7년치 무게를 한번 내려놓을 곳이 필요했다는 걸. 그게 하필 처갓집 별장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곳에 저도 있었다는 걸. 지수가 술을 또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이미 반 병은 비웠습니다.
작은 체구에 그렇게 마시면 안 되는데 저는 말리지 못했어요. 오늘은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형부, 지수가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부는 언니 사랑하세요? 저는 그 질문에 한 박자 멈췄어요. 사랑하지.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지수가 작게 웃었어요. 미안해요, 형부. 제가 술이 좀 올랐나 봐요. 이상한 거 물어봤네요. 아니야, 처제. 괜찮아. 저는 답을 못한 채로 술잔을 비웠어요.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22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인 건지. 결혼하면 다 그런 줄 알았고 50대 부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형부, 지수가 다시 말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느낌 못 받아봤어요. 신혼 때부터 그 사람한테는 그냥 화풀이 대상이었거든요. 결혼 전엔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변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기분 풀이용 인형 같은 거였어요. 저는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이혼하고 2년 누구도 안 만났어요. 남자라는 게 무서워서요. 또 그런 사람일까봐.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회사 다니고 집에 오고 자고 또 회사 가고 그렇게 2년 살았어요. 지수가 갑자기 식탁에 엎드렸어요. 처음엔 어깨가 작게 떨리더니 점점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저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7년치 울음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못 풀어놓은,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누구한테도 혼자 삭히기만 했던.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옆으로 갔어요. 처제, 지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이 얼굴 가득이었습니다. 형부, 저 진짜 못 살겠어요. 7년 동안 매일 맞으면서도 견뎠는데 그 사람은 오늘 다른 여자랑 잘 살아요. 저는 왜 이렇게 됐죠?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처제, 저는 손을 뻗어서 지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냥 위로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 순간 지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요. 형부, 응. 저 7년 동안 매일 맞고 살았어요.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여자랑 잘 살아요. 저는 왜 이렇게 됐죠? 지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형부, 저 한 번만요. 한 번만이라도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도 안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평소 같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처제, 그건 안 돼, 진정해. 하고요. 22년을 무난하게 살아온 박성환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그랬어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끄덕였습니다. 그게 동정심이었는지, 욕망이었는지, 술기운이었는지, 아니면 셋 다였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그 순간 지수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7년치 매를 맞고도 살아남은 45의 여자가 제 앞에서 떨면서 한 번만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는데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수를 안았어요. 가만히, 천천히. 처제의 어깨가 제 가슴 안에서 떨렸습니다. 비를 맞은 채 한참을 운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차가운 떨림. 지수가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형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별장 안방. 옛 한옥 특유의 마루가 조용히 삐걱거렸어요.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그 어둑한 빛 안에서 지수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망설이지 않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이 짧아졌어요. 45의 여자. 작고 마른 몸. 그런데 옆구리에 길게 흉터가 있었어요. 갈비뼈 부러진 자리, 수술 흔적이겠죠. 저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했어요. 형부도요. 지수가 작게 말했어요. 저는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형부, 떨지 마세요. 떨려. 저도 떨려요. 지수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묘하게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날 밤 저는 22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의 몸은 차가웠어요. 처음엔 비에 젖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점점 따뜻해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그 따뜻해지는 과정을 느끼면서 이상한 감정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 저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구나. 22년 동안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 선영이는 늘 강한 사람이었고 저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가족 안에서 늘 어딘가 비어있는 자리 같았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데 그 새벽 지수는 저를 절실하게 끌어안았어요. 저는 그 절실함 안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옳고 그름 같은 건 그 순간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내 선영이의 얼굴도 22년 결혼 생활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박성환이라는 사람도 그 순간엔 그 모든 게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한 여자를 안고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수가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말없이 조용히. 옷을 천천히 입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고요.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방 밖에선 빗소리가 그쳐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지수가 거실로 나갔어요. 저도 셔츠를 입고 따라 나갔어요. 지수는 식탁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모습이 한참 동안 가만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부.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미안해요. 처제, 사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미안해요. 형부 인생에 짐 같은 거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짐 아니야. 처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지수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봤어요. 형부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응, 뭐든. 오늘 이 일 형부 무덤까지 가져가 주세요. 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평생요. 저는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처제도. 저도 그럴게요. 평생. 지수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형부 한 가지 더요. 응. 다시는 저랑 둘이 있는 자리 만들지 마세요. 명절에 만나도 그냥 형부랑 처제로만요. 절대로 단둘이서는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한번 묵직해졌어요. 왜? 처제. 형부. 지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오늘 일은 제가 7년 동안 죽어 있다가 딱 한 번 살아있고 싶었던 새벽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이 되면 우리 둘 다 망가져요. 형부 가정도 망가지고 저도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로 끝내야 돼요. 저는 무릎 위에서 손을 쥐었어요. 알겠어, 처제.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지수가 작게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살짝 미소 지었어요. 안도하는 미소였어요. 지수가 캐리어를 다시 챙겼어요. 저 첫 차 타고 서울 올라갈게요. 내가 데려다 줄게. 비도 왔는데. 아니에요, 형부. 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우길 수 없었어요. 읍내까지는 어떻게 갈 거야? 택시 부를게요. 시골이라 한 30분 걸리겠지만 괜찮아요. 지수가 핸드폰으로 콜택시를 불렀어요. 30분 후 도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2잔. 새벽 5시였어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색함을 넘어선 무언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끝낸 무언가를 정리하는 침묵. 형부, 별장에 본 적 없는 걸로 해요. 지수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했어요. 저는 별장에 안 왔던 거예요. 형부도 그냥 별장 정리만 하고 가신 거예요. 엄마가 혹시 물어보시면 형부는 토요일에 정리만 하고 일요일에 올라가신 걸로요. 응, 그렇게 할게.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처제. 지수가 작게 웃었어요. 왜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7년 동안 그렇게 산 거, 가족 누구도 몰랐던 거, 나한테 말해준 거 고마워. 지수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형부, 처음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못한 말이에요. 처제, 오늘 다 풀고 갈 거예요. 그동안 가슴에 쌓아둔 거, 새벽 지나면 다 잊고 살 거예요. 그 사람도 7년도, 오늘 새벽도, 다요. 지수가 저를 봤어요. 형부도 그래주세요. 오늘 새벽 잊어주세요. 저는 끄덕였어요. 하지만 잊을 수 있을지 그 순간엔 자신이 없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어요. 마당 앞에서 경적이 한번 울렸어요. 지수가 캐리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지수가 신발을 신었어요. 몸을 숙이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처제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젯밤 거실에서 봤던 모습과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단단해 보였어요. 지수가 일어서서 저를 돌아봤어요. 형부, 잘 지내세요. 언니한테 잘해주세요. 처제도 건강해. 지수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비가 그친 뒤에 차가운 공기. 마당 끝에 택시가 라이트를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한 발 내딛더니 잠깐 멈췄어요. 형부, 응, 고마웠어요. 정말로. 저는 뭐라고 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끄덕였어요. 지수가 캐리어를 끌고 마당을 가로질러 갔어요. 택시 문이 열렸고 지수가 탔어요. 한번 뒤돌아보고 손을 살짝 흔들었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라이트 2개가 시골길을 따라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현관에 한참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별장 안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두 사람이 마시던 커피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좌식상 위엔 라면 그릇이 그대로였고요. 빈 소주병 2개.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치웠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라면 그릇, 커피잔, 소주잔. 평소엔 잘 안 하는 설거지를 그날은 정성껏 했어요. 그릇 하나하나 천천히 마른 행주로 물기까지 닦았어요. 방 안 이불도 정리했어요. 사람이 있던 흔적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마당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웠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비 온 다음 날의 맑은 아침. 마당의 낙엽이 어젯밤 비에 다 젖어서 묵직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다시는 어젯밤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지수가 그어놓은 그 선을 저는 평생 지킬 거였어요. 일요일 오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운전대를 잡고 2시간.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 어젯밤의 장면들이 계속 흘렀어요. 지수의 흠뻑 젖은 모습, 식탁에서 엎드려 울던 모습, 갈비뼈 흉터, 차가웠다가 따뜻해지던 몸, 새벽 5시에 택시 타고 떠나던 뒷모습, 그리고 지수의 마지막 말. 형부 잘 지내세요. 언니한테 잘해주세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학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 왔어? 별장은 어땠어? 평소처럼 활달한 목소리. 22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일부러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응. 보일러 잘 받고 마당도 다 정리했어. 별일 없었어. 잘했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응. 저녁 시켜 먹을까? 피곤하지? 그래, 시켜 먹자. 저는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치킨을 먹으면서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22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일주일이 흘렀어요. 추석 당일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도착했어요. 장모님, 처남 부부, 그리고 지수도 와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가슴이 한번 묵직해졌어요. 지수와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요. 마당에 들어가는데 지수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에 행주를 들고요.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형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수가 진짜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일주일 전 새벽에 제 앞에서 무너졌던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시 일어서서 가족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응, 처제. 잘 지냈어. 처제도? 네,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어떤 떨림도, 어떤 어색함도 없었어요. 저도 거기 맞춰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그게 지수가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추석 점심을 다 같이 먹었어요. 장모님 음식, 아내가 챙겨간 음식, 형님이 사온 음식, 한상 가득이었어요. 지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조카들 챙기고 평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전 그 새벽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오후에 다 같이 마당에서 차를 마셨어요. 가을 햇살이 좋았어요. 일주일 전 비 오던 그 마당과는 다른 공간 같았어요. 지수가 차를 따라줬어요. 제 잔에도요. 형부 드세요. 응, 고마워. 손이 한 번 스쳤지만 둘 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한 명씩 일어났어요. 형님 부부가 먼저 갔고 우리 부부도 일어났어요. 저와 아내가 차에 짐을 싣는 사이 지수가 잠깐 마당 끝에 서 있었어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저는 짐 다 싣고 차에 타기 직전 마당 끝에 지수를 한 번 봤어요. 지수도 그 순간 저를 봤어요. 눈이 한 번 마주쳤어요. 짧게 1초쯤. 지수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게 우리 둘이 그날 새벽 일이 진짜로 있었음을 인정한 유일한 신호였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옆자리에서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학기 일정, 학부모 상담, 동료 교사 결혼식. 저는 응 대답하면서 룸미러로 한번 뒤를 봤어요. 멀어지는 처갓집. 이제 다시는 그 새벽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였어요.
지수가 그어놓은 선을 평생 지킬 거였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수가 살아남는 방법이고 동시에 제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수의 7년치 외로움 위에 제 욕망까지 얹어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먼저 잠들었어요. 평소처럼 고른 숨소리.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22년을 같이 산 여자. 강하고 책임감 있고 한 번도 저한테 무너진 적 없는 여자. 저는 그 옆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저는 이 사람을 지킬 거였어요. 22년 결혼 생활을 지킬 거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든 간에요. 그리고 지수의 그 새벽도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거였어요. 여러분, 그날 새벽 이후로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내한테도, 친구한테도, 정신과 의사한테도. 오늘 여러분께 처음 말하는 거예요. 처제 지수는 작년에 재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에서 알게 된 48살 남자. 첫 결혼이고요. 결혼식에 저도 갔어요. 아내와 함께요. 신랑한테 인사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잘해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이 사람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어요. 지수가 행복해야 그날 새벽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저와 지수는 그날 이후로 단둘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명절에 만나도 형부와 처제로만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게 우리 둘 다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아내 선영이는 지금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그게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가끔, 아주 가끔 비 오는 가을밤에 그 새벽이 떠올라요. 처제의 흠뻑 젖은 모습, 갈비뼈 흉터, 차가웠다가 따뜻해지던 몸, 새벽 5시 택시 라이트가 시골길로 멀어지던 풍경,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제가 한 말이요. 형부, 한 번만이라도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 한마디 덕분에 22년 결혼 생활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내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 내려주고요. 주말엔 같이 외출하려 하고요. 가끔은 꽃도 사들고 와요. 아내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지수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였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한테 그 느낌을 줄 수 있을 때 아끼지 말고 줘야 한다는 걸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그날 새벽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처제를 안아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그날의 제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지수가 그어놓은 그 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가정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됐다면 우리 둘 다 망가졌을 거예요. 지수가 더 단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까지 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생에는 가끔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새벽이 있습니다. 그 새벽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자주 주세요. 그 한마디, 그 한 번의 손길이 누군가에겐 7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응원의 한마디, 비판의 한마디 다 환영합니다. 모두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